안녕하세요. 혹시 뉴스 같은 거 보시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 저 사건은 왜 저쪽 경찰서가 맞지? 아니면 재판을 왜 저기서 하지? 하고 말이에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형사사법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관할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가상의 사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범죄가 딱 발생한 그 순간부터 법정에 서는 그날까지 이 관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끼워볼까요? 지금 막 112에 아주 긴급한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모든 형사 절차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지구대나 파출소에 계신 경찰관 분들이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112 신고를 딱 받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서요. 현장을 보존하고 또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이른바 초동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부서에 안전하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사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보통 수사관이라고 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부르는 일반 사법 경찰이 맡아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아주 특수한 분야의 범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 범죄라던가 식품위생, 아니면 복잡한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전문적인 사건들은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담당합니다. 이분들은 원래는 행정공무원인데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사가 모두 끝났다고 칩시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드디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규칙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의 법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많은 법원 중에 대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첫 번째 관문이 토지관할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재판을 어디서 열 거냐, 그 지리적인 위치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크게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범죄가 일어난 장소인 범죄지. 둘째,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나 거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현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려야지 갑자기 부산이나 광주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겠죠?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지역 법원이 재판을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해보면 아주 합리적이죠? 증거가 있는 곳과 가깝고 또 피고인도 재판받으러 가기 편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제도인 셈이죠. 이 규칙이 그냥 대충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라남도 진도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보죠. 그럼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해남지원이 광주지방법원 소속이니까 그럼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어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완전히 별개의 법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회사에 강남지점 일이 있다고 해서 본사에서 그걸 마음대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만큼 관할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 재판할지는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법원 안에서 누가 이 재판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필터를 우리는 사물관할이라고 불러요. 이건 지리적인 위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사건이 얼마나 무겁냐, 즉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판사 한 분, 즉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하지만 만약 사건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거나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중대사건들은 세 분의 판사님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맡게 돼요.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러 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죄가 이 깔끔하게 그어진 관할의 선을 훌쩍 넘어 국경 밖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범인이 아예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의 팔은 과연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닿아야죠.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 경찰 조직 안에는 국제 공조를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폴 공조계가 있는데요. 여긴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하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공조과에서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권역별로 나눠서 국외로 도망간 범인들을 추적하고 체포해서 국내로 다시 데려오는 송환 업무를 직접 관리하죠. 한마디로 땅끝까지 쫓아가는 국제 추격팀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해 보이는 관할이라는 규칙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해놓은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규칙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사건과 가장 관련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피고인이 억울하게 너무 먼 곳까지 가서 재판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법 집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셈입니다. 오늘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범죄는 국경을 넘는 걸 넘어서 아예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가상세계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배운 관할이라는 개념은 과연 미래의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